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앉아 계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온열치료를 계속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장기 생존자들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통계청을 보면은 폐암이 31.7%로 제일 사망자가 제일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 뭐 위암 이 순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5대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제일 많은데요. 자살 외에는 폐암이 2위로, 그 다음에 간암으로 폐암이 사망자 주요 사망자 제일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발생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담배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나서도 또 니코틴 효과가 사라지면 또 담배를 피우고 재후회를 많이 합니다. 50세 이상의 이제 성인 남녀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남녀에서는 폐암이 많이 생기고, 뭐 자동차 매연, 산업공해, 또 그런 거 없더라도 고기 태우는 주방일에서 그 환경이 좀 안 좋으면은 벤저피린이나 벤저페릴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암이 생긴다. 이제 직업병으로 뭐 성면이라든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암 치료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잘 생길 수 있고, 가족 중에서도 암 환자가 있는 환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암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기는 생기나, 여자들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담배를 이제 전혀 다 끊어버리고 전 국민이 담배를 다 안 피우면 그러면은 폐암은 안 걸리는가? 방사선 오염으로 라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강암 위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화강암에서 라돈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폐암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생기는 그 라돈이 무색무취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지하수, 온천수, 그리고 진흙이라든지 뭐 화강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 있어도 라돈을 피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이 아파트 창문이나 문 속으로 이 라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에 들어온 이게 라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서 라돈이 얼마나 있는지 라돈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라돈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체크가 되는데 치료는 없고요. 예방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폐암 치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절제 수술이 제일 좋은 거고요. 이제 3기 초까지는 항암 약물 치료나 수술, 3기 말이면 이제 항암 약물 치료하고 경과 봐서 수술, 4기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하고 그것도 봐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수술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고식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토모세라피, 레이저 치료, 뭐 구조형 온열 치료도 있고 냉동 절제, 뭐 넉막 강해, 항암제 관리하는 거, 면역 치료, 거선 치료, 식이요법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완치는 잘 안 됩니다. 폐암의 치료는 지금 뭐 수술 절제가 최고 좋은 거고요. 아직까지도 아마 약 80% 정도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그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수술하면은 지금까지 한 90% 정도는 완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행된 암에서는 이제 고시원치를 하든가 한번 수술이 가능하면 외지로 이제 절제를 하고 다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암이 이제 타암과는 다른 이유는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쉬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필요한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식이요법이라 해가지고 그냥 채소만 드시고 이게 몸이 마릅니다. 그러면은 체중이 감소되면서 예후가 불량해지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합병증이 많아지고 폐암 치료 환자 중에서 보통 폐암 자체로 사망하는 것보다는 영양 불량으로 사망하는 게 20%가 되고 영양 불량 상태로 남아있는 환자도 한 80% 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잘 드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잘 드시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가능하면 수술까지도 하는 것이 폐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저번에 뭐 TV 한번 나섰죠. 약간 비만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그래서 꼭 비만이 나쁜 거 아니다. 여기서는 폐암 환자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퍼더미아 치료를 계속 하다가도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초천담 온열 치료가 개발됐는데, 이분이 이제 사스 교수가 이제 그걸 개발해서 지금도 온열 치료 소장으로 계시고, 그 아드님 지금 올리버 사스가 와 계시죠. 기존 열 치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은 전신이 이제 몸에 열이 가기 때문에 피부에서부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조직에 있는 혈관이 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확장된 걸 통해서 영양분이 암에 가기 때문에 암월 정식을 더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 치료는 그 국소 부위에 열을 치료하기 때문에 종양에만 구소리로 온도가 상승하고 종양 주위는 혈액이 이제 좀 떨어지지 않기,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튜머 자체는 열이 가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종양 자체는 괴사가 돼서 암 자체가 네크로시스가 와서 없어지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열치를 해주면은 그 세포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열을 따라서 이제 소듐이 이제 들어가고, 소듐이 들어가니까 또 물이 따라 들어가서 세포가 부풀어서 세포의 그 막이 터져서 결국 암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더미아하고 온코더미아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더미아는 그 몸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종양 자체는 높은 온도를 올릴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히트쇼크 프로테인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온코더미아는 그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튜머 중심에 들어가서 튜머의 온도를 올린다. 그리고 그 온도가 그렇게 오르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pH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암세포의 아포프토시스에서 일어나서 암을 괴사시킬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열암 치료 역사는 1986년도에 그 하이퍼더미아가 연세대학교에 이제 도입되면서부터 하이퍼더미아에 대한 온열 치료가 이제 학회가 설립되었고요. 근데 쭉 성적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중단됐다가 온코더미아 개발된 2010년 6월에 다시 대한온열암 치료 연구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코더미아 효과는 이제 온코더미아 자체는 이제 그 세포의 그 간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튜머에 그 항암제가 들어가는 흡수를 좀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그 튜머 주위에 있는 항암제를 이제 그게 이제 주위에 농도를 올리면서 주위에 이제 스테시스가 일어나게끔 하기 때문에 튜머에 항암제가 잘 들어가게 해서 흡수가 잘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튜머의 케모센시티브를 증가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이제 예를 보실 것 같으면은 68세 된 여자분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2011년도 2월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건강검진에서 튜머가 있는 게 발견되어서 그때 봤더니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흉막에 시딩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케모하고 케모세라피를 했죠. 이분을 보시면 벌써 오른쪽에 암이 큰 게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늑막에도 시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항암 치료를 15번을 좀 시행했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습니다. 2011년 7월이죠. 튜머가 자꾸 더 나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타르세포로 약을 바꾸면서 온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했고요. 그 뒤에 지금 그 전이된 것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뭐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한 분은 48세 된 남자분이신데 기침을 해서 이제 2011년 7월에 왔는데 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제로 나벨빈과 시스플라틴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하엽에 이렇게 튜머가 있는 걸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벌써 양쪽으로 다 전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세보 이제 온열 치료를 함으로써 상당히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2012년 6월에 9월 달에 거의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꾸 나아가니까 이제 온열 치료를 계속 좀 하고 있었죠. 이분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온열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중단한 거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고 또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중단했더니 다시 옆에 일이 생겼습니다. 2012년 12월에 보니까 라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웨지 리섹션을 했는데 거기에 아데노시가 아직 남아있는 거로 2013년 10월에 수술을 했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케모테라피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아데노시로 나온 거고요. 한 분은 이제 60세대 된 여자분인데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S편이 나왔습니다. 2008년 5월에 2008년 5월에 찍은 걸 보면은 좌측 상엽에 이렇게 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봤더니 좌측 상엽에 있고 좌측 하엽에도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베ктtom을 하지 않고 웨지를 했습니다. 웨지를 있어서 두 군데를 하고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2013년도에 숨이 차서 왔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티플하게 양쪽 렁으로 전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있죠? CT를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제 타르세보 온코도메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교대로 좀 했고요. 2014년 11월에 상당히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약을 좀 끊었다가 썼다가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단하고 나서 5년 지났는데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2011년 7월에 기침이 심해서 환자가 왔는데 아데노시로서 말티플 매저가 된 거로 이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른쪽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전신적으로 전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도 브레인에도 매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으로 항암 치료 시스팔라틴하고 펜트리솔을 썼고 머리는 이제 브레인 RT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타르세보하고 온코도메를 다시 했는데 다시 이제 뱃속에 이제 복수가 차면서 거기 복수 찬 데는 이제 드레인을 좀 시켰고요. 이게 방사선 치료를 온열 치료를 하고 있는 오른쪽 폐는 좋아지는데 배 쪽에는 또 전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암 치료로 겜식과 시스팔라틴을 또 썼고 온열 치료를 또 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이티스가 좀 많아져서 드레인 했는데 다시 또 많아서 또 드레인을 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플로레피션이 생겨서 플로레피션 또 체튜브를 넣었고요. 이렇게 또 양쪽으로 플로레피션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이제 너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이제 못했고요. 온열 치료도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나빠져서 리바로도 매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리바 매저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를 하긴 해도 온열 치료 한 데는 없어지는데 하지 않은 곳에는 또 전이가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나 페리토니움, 령, 브레인을 말티플 매저가 있었고 온코도미아가 이제 2013년 9월부터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2년 2개월을 살았고 이분이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로 2013년 11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한 케이스는 이제 70대 남자분인데 라이트 로알롭에 이제 뉴모니아로 왔는데 이제 펑거스 인펙션도 아닌가 하고 왔었죠. 근데 바이옵시에서 아데노 캔서 나왔고 이분은 무조건 케모테라피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CT를 보시면은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온열 치료만 계속 한
3개월, 4개월 하고 있는데 물이 좀 차는 것 같다가 이제 2015년 5월에 보면은 런 캔서가 좀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많이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온열치료를 오른쪽만 했는데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환자한테 항암치료 필요하다 이야기해도 환자는 계속 항암치료를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환자는 좀 퇴원했는데 집에 가 계십니다. 네, 시간 때문에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퍼더미아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생체 자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시스테미칼리 리저널리 열을 가는 거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뭐 약을 드신다든지 그런 게 뭐 티나 한약이라든지 오일, 아로마 같은 거 혹은 내추럴 라디에이션으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디에이터를 띄운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실내 거기에 히트에어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열을 나게 해서 이제 하이퍼더미아를 했고요. 뭐 하이퍼더미아 방법은 뭐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1927년도에 줄리우스가 이제 와그너가 그 하이퍼더미아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가지고 노벨상 탔었고 그 뒤에 이제 부시나 콜리가 시스테믹 하이퍼더미아를 유발했죠. 톡신을 주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웨스트마크이 오바카드는 로컬 하이퍼더미아, 요새 지금 온코더미아는 일종의 로컬 하이퍼더미아이죠. 시스템 하이퍼더미아는 이게 있는 것처럼 염증이라든지 셀룰라 톡신, 핫패스, 라디에이션 히팅, 파이로제닉 드랍, 웩스 히팅 베이퍼, 또 뭐 실내 온기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체외순환, 익스트라 코포럴 서큘레이션 함으로써 하이퍼더미아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로컬 하이퍼더미아는 이제 뜨거운 돌이라든지 철봉, 또 뜨거운 물을 마신다든지 오일 이런 게 있고요.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로컬 하이퍼더미아의 사이드 이펙트는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에 이제 화상, 그 주위에 그런데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동등한 일정한 그 높이의 온도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로컬 하이퍼더미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열치료를 하는데 온열치료 하면 다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냐 하면은 열을 계속 가하다 보면은 열 자체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암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에도 열이 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막으면 되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인 그 로컬 하이퍼더미아가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위에 멀티플 매체가 있는 부위는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암에서는 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양 자체에다가 지금 온코더미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더미아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그 혈관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떤 이유든지 우리 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암을 증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또 메타볼릭 레이트를 또 증가시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튜머 그로스를 또 스티뮬레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튜머 메타볼리즘을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고 해서 락티기초도 증가되고 pH도 떨어지고 해서 혹시나 딴 데로 전이가 되거나 혹은 디세미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이 자꾸 주위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에도 열에 대한 화상, 그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튜머의 열이 그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튜머가 네크로스 올 정도 열을 가면 좋은데 그리 가지 않고 마일드한 그 증가를 유지함으로 해서 튜머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나 거룡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온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열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올라가는 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직의 화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열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나 조직의 화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쿨링을 시키는데, 쿨링을 시킴으로 해서 그게 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튜머로 가야 될 에너지가 이 쿨링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튜머 치료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는 튜머에 우리가 말하는 42.5도, 40도의 온도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인베이시브 그러한 테크닉이 아직도 없고, 만약 그리 하면은 그거로 말미암아서 튜머가 다시 디세미네이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캔서가 이제 또 조그맣게 카시노마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캔서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쿨링은 특히 이제 렁에서는 이 쿨링이 이제 많은데요. 이제 호흡을 하는 콜드 에어, 그것도 홀 블라드 서큘레이션, 그리고 플루이드나 림파틱스가 많고요. 그리고 렁이 자꾸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온코드미아가 어렵다. 예, 이거 이제 넘어가죠. 이거 이제 그게 렁에는 어렵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포프토시스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코드미아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난톡식하지 않고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환자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리고 비용이 좀 싸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 하이퍼더미아에 또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코더미아가 이제 우리 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은지, 혹은 온코더미아만 하는 것도 좋은지. 뭐냐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온도를 정확하게 못 올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60분, 45분, 60분보다도 더 많이 90분까지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하고 3번 하는데 그보다 매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사이클은 지금 우리가 한 3번 내지 4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은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자꾸 해야 되고, 그러면 온도는 계속 어느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